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 22대 총선 본투표가 3일 남은 가운데 여야 지도부는 마지막 주말을 맞아 막판 유세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서울과 경기, 인천 계양을 찾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스윙보터 지역인 충청을 찾습니다. 정치부 연결해서 유세 상황부터 알아보죠. 황병준 기자, 이재명 대표는 지역구를 먼저 찾았죠? 네, 이재명 대표는 오전 인천 계양을 지역을 찾아 거리 인사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와 명룡대전을 치르고 있는 만큼 지역구 지키기에 나선 모습인데요. 이 대표는 반드시 본투표에 참여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달라며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권력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후 이 대표는 상대적으로 여권 강세 지역인 서울 강남 3구를 찾아 의석 탈환 의지를 강조할 예정인데요. 지지층 결집이 격전지 승패를 가르는 만큼 투표 동료를 강조할 전망입니다. 네, 황 기자, 한동훈 위원장은 충청을 찾는데 어떤 발언을 했습니까? 네, 한동훈 위원장은 대전과 충남, 충북을 찾아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스윙보터 지역인 충청에서 의석수 탈환의 핵심인 중도 표심에 막판까지 호소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한 위원장은 유세에서 민주당은 여성 혐오 정당이고 성희롱 정당이라며 이런 세력이 200석을 차지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는 걸 두고 보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실현을 주장한 데 대해 거칠게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세금 징세권을 동원해 여러분의 임금을 깎겠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속적인 야권 심판론을 통해 지지층 결집을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로 총선 본투표까지 딱 사흘 남았습니다. 여야는 사활을 걸고 막판 표심 공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패널 4분 모시고 총선 쟁점들 자세히 짚겠습니다. 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수영 정치평론가, 장윤미 변호사, 성치훈 민주당 정치기 부의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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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주제 바로 보시죠. 네, 어제 종료된 최종 사전 투표율부터 보겠습니다. 31.28%, 역대 총선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지난 총선 때보다 4.59%포인트 높았는데 일단 배경 분석부터 들어볼게요. 우선 이게 총선 사전 투표가 20대 국회부터 시작됐지 않습니까? 네. 21대, 22대 이렇게 이제 시작됐는데 점점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이제 아마 실제 전체 투표율의 거의 50%를 거의 뭐 넘어설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만큼 이제 이번 사전 투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여당이 지난 21대에 비해서 이제 이 사전 투표 캠페인에 참여했다. 여기 아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이 사전 투표에 대한 불신들이 지금 이제 보수 정당에서 꽤 많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전 투표를 가급적 참가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제 사전 투표를 임하는 거, 뭐 이것 자체가 이제 상승 효과가 있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효용감을 국민들이 많이 느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 투표일에 이제 휴일을 쉬기 때문에 사전 투표를 미리 하는 것이 낫다라는 이제 판단이 있었고요. 예. 근데 또 이번 사전 투표 이 전국적 현상을 보면 이미 이제 후보를 정한 지역, 예를 들어서 호남 지역 같은 경우에 여기가 민주당 강세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이제 꽤 높습니다. 네. 그건 그만큼 이제 어떤 이 앞으로 남은 며칠간의 어떤 변수 이거 자체에 뭐 필요 없다. 그냥 이제 묻지 마. 일단 뭐 투표를 하겠다. 뭐 이런 이제 의미 같아요. 그런 등등해서 이제 투표율이 꽤 높아진 것 같은데 어쨌건 이거 자체가 전체 투표율 상승으로 이어질 것인지 예. 아니면 본투표할 분들이 미리 그냥 사전 투표를 한 것인지 이거는 좀 더 우리가 본투표를 할 좀 투표를 봐야 알지 않겠나 싶습니다. 상황을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또 사전 투표에 대해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는 어떤 입장일까요? 먼저 들어보시죠.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권은 과연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할 일을 제대로 했느냐 아니면 이 나라를 국민의 삶을 망쳤느냐를 따져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전화하고 문자해서 투표시켜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삶을 개선하는 길입니다. 어제 오늘 사전투표율이 올라갔죠. 그 왜 올라갔겠습니까? 원래 저희는 사전투표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얼마나 이런 범죄자들에 대해서 화가 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전투표장에 나가셨기 때문에 사전투표율이 역대 총선 중 가장 높아진 거 아닙니까? 네, 국민의힘은 민주당 수도권 후보들에 대한 반감이 사전 투표율로 반영된 것이다. 반면 민주당에선 정권 심판을 바라는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나섰다. 이렇게 상반된,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사실 뚜껑을 열어보기 전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누구 말이 맞는지. 그렇죠. 왜냐하면 역대 총선에서는 사전 투표율이 이렇게 높이 나온 거는 처음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과거에는 특히 보수 진영에서 사전 투표에 대한 불신이 많았죠. 그 부분이 완전히 불식되진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전 투표에 대해서 나오기를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많이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고, 그래서 그분들이 나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그런데 지금 뭐 연령별로 사전 투표 이 계층이 나눠지진 않지만 예. 지역별로는 통계가 나오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가장 많은 지역이 아무래도 호남입니다. 광주, 전남과 그다음에 전북이 뒤를 잇고 있고, 가장 낮은 부분은 또 대구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제 정권 심판론과 관련해서 이 사전 투표장으로 나오신 분들이 맞다라는 게 지금으로서는 좀 객관적으로 맞을 것 같은 부분이 있고요. 다만 대구 지역이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보수 지지층에서는 그런 본투표에 나가서 우리가 결집력을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그렇죠. 판단할 가능성도 열려 있어 보입니다. 지금 장은미 변호사께서는 정권 심판론에 좀 무게를 실어주셨는데 지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총선 때보다 지금 사전 투표율이 크게 오른 지역 광주와 전남, 경기, 인천, 서울 등이었습니다. 이렇게 격전지에서 사전 투표율이 유독 오른 거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걸 말하자면은 그 야권 강세 지역의 선제 집결이고 예. 여권 강세 지역은 사후 집결이다. 이렇게 추세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거는 이런 여권과 야권 강세 지역의 의석수 분포를 보면 말이죠. TK, PK하고 강원, 그러니까 이른바 여권 강세 지역이라는 곳이 73석입니다. 근데 호남과 제주를 다 합하면 31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최대치가 집결했다 하더라도 실제 의석수는 야권이 훨씬 많은 지역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주목해 보는 거는 물론 이건 사후 분석으로 봐야 되겠지만 세대별 이게 투표 참여를 봐야 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결국 60대 이상의 투표율은 아무래도 보수에 유리할 것이고, 그다음에 40, 50은 진보 쪽에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지 않습니까? 예. 결국 그걸 놓고 봐야 하는데 이번에 흥미로운 조사가 하나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반드시 투표하겠냐고 이제 유권자 의식 조사를 물었는데 예. 이번에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분들이 이제 78.9였다 그래요. 사전 투표하겠다는 분들도 40이 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반영된 것 같아요. 근데 흥미로운 거는 70세 이상은 꼭 투표하겠다고 94%였는데 60대는 89, 50대는 87로 점점점 내려갑니다. 그래서 결국에 지금 20대 오면은 50%대로 내려가는데 예. 결국 20, 30대 이 스윙 보터가 말하자면 이번에 어떻게 참여할까 이게 중요할 것 같이 그러니까 지역의 투표율 문제는 조금 말하자면은 그게 어떤 세대, 그러니까 의석 차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국한해 보는 거는 조금 우리가 오류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을 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인용을 해주신 거고, 지난 3일 민주당의 김민석 총선 상황실장은 이 사전 투표율을 31.3%로 잡고 있다 이렇게 목표치를 제시했는데, 이게 어제 실제 사전 투표율과 뭐 거의 일치를 했어요. 예, 공교롭게 소수점까지 거의 비슷하게 나와서 예. 뭐 조작설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민주당에서 그런 수치를 잡은 이유는 뭐 복잡하진 않습니다. 지난 총선 때 26%대였는데 예. 그것보다 한 5% 정도는 더 나와야 되지 않겠냐라는 기본적인 출발에서 끝자리를 1과 3으로 맞춘 것은 민주당의 지역구 후보들의 번호는 1번, 그리고 그 비례연합정당의 번호는 3번이기 때문에 뭐 몰빵유세단, 13 몰빵유세단 이런 거를 주장하면서 13이라는 숫자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31.3을 목표로 잡은 것인데 공교롭게 맞아 들어간 것이고요. 예, 최종 투표율은 지금 몇 %로 민주당은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민주당은 그 40%를 더해서 71.3% 정도를 목표로 치로 잡고 있는데 저는 이거보다 더 이거 보수적으로 잡은 거라고 봅니다. 더 높게 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그 한국의 유권자 지형이 매우 크게 변화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그 저출생 고령화인데요. 한 10년, 14년 전 2010년 지방선거 때 2030의 비율이 39%였는데 지금 28%로 하락했고 50대 이상이 그 당시에는 거의 한 그 20%대였는데 이제 과반이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령층의 투표율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선거의 투표율이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거는 이 투표율이 높은 고령층의 증가 때문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원래 예전에는 몇 프로 넘으면 민주당 유리, 몇 프로 넘으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전보다 이걸 더 높게 잡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목표치로 잡고 있는 72.3%는 전 최소치라고 봅니다. 이거보다 더 나와야 민주당의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이지 71.3%는 지금까지는 정말 민주당이 해볼 만한 최소치 정도로 봐야 된다. 그보다 높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해 주셨고, 다른 의견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물론 뭐 전반적인 이제 연령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21대보다는 이제 이 고령층이 높아졌거든요. 4%가량 높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면 투표율이 높아질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제 지금 이번 사전 투표율이 높은 게 그러니까 본 투표를 할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단계에서 투표하는 우리가 왜냐하면 역대 투표를 보면 이 대선 투표율은 꽤 높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전국적 이슈이기 때문에. 근데 총선 투표율은 그렇게 해서 대선 투표율은 높진 않아요. 제일 낮은 게 이제 지방선거 투표율이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번 총선에서 투표율이 대선 투표율 지난 대선보다 높아질 수 있을까? 저는 조금은 회의적인 시각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조금 이거보다는 작년보다는 지난번보다는 높겠지만 대선보다는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최종 투표율이 얼마나 나올지 이 부분도 지켜보기로 하고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총선 날짜가 다가올수록 여야의 막판 신경전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투표소에 대파를 갖고 갈 수 있느냐? 이 문제를 두고 또 며칠 사이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는데 애초에 선관위에 문의된 질의는 정부에 항의하는 의미로 대파를 갖고 투표소에 가도 되느냐 이거였는데 이게 지금 계속 논란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누가 민주당이 질의했는지 유권자가 질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알 수 없어요. 예, 선관위에 질의를 해서 대파를 갖고 가도 되느냐. 근데 우리 공직선거법엔 그렇잖아요. 166조는 분명히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제한된 그 선거 말하자면 투표 공간에서는 정치적 의사 표현이라든가 그다음에 정치적 결정에 영향을 주는 그런 행위, 퍼포먼스 자체를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품 동원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이게 대파를 과연 소품으로 볼 수 있느냐 질의에 그 말하자면 선관위는 그것이 어떤 의사 표현의 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니 혹시나 들고 가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투표소 밖에다 잠시 두고 투표 마치고 들고 가도록 하라고 이제 전국에다 공문을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마치 이제 민주당은 대파를 가지고 정치적 공세 소재로 삼아서 이것이 민생 관리를 못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달라는 정권 심판의 도구로 쓰겠다고 이걸 지금 이슈로 점화한 것인데 저는 과연 이것을 정말 그렇게 봐야 할 사안인지 오히려 민주당이 정권 심판론이라는 허약한 반사에 이게 기대서 가다 보니까 마지막까지 파라는 소품까지도 등장시켜서 호소하는 건 아닌지 정말 우리가 투표소 장막 안에서는 아주 균형 잡히고 합리적인 맑은 정신의 투표를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공직선거법도 그걸 규정한 건데 과연 이렇게까지 정치 공세를 과도하게 펼치는 게 맞는지 저도 좀 의심스럽습니다. 네, 또 대파 논란을 두고 이재명 대표는 파틀막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한동훈 위원장은 이에 맞서서 일제 샴푸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 투표소 들어갈 때는 이 대파는 안 되고 쪽파는 된다고 합니다. 이 나라가 입을 틀어막는 입틀막도 부족해서 이번에는 팔을 틀어막고 있습니다. 파틀막. 대파를 들고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선관위조차도 이제는 이 포갑적인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자유와 인권은 어디로 갔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이 물가의 고통 앞에서 이 물가의 고통을 희화화하면서 정치에 이용하는 것 말고 하는 게 없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일제 샴푸 들고 가고 위조된 표창장 들고 가고 법인카드 들고 가고 여배우 사진 들고 가고 이래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투표장 가도 되겠습니까? 저희는 그렇게 정치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대파는 안 되고 쪽파는 된다고 한다. 대파를 갖고 테러라도 하겠느냐 이렇게 비판을 했고 이에 한동훈 위원장은 그러면 일제 샴푸 들고 가도 되냐. 민주당이 계속 희화를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거든요. 사실 지금 대파 가격 자체가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계속 지적하고 있는 것은 이 물가에 대처하는 대통령의 태도, 그리고 대통령실의 태도, 집권 여당의 반응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태도를 보니까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계속 대파를 갖고 지적을 하는 부분은 물가, 대파 물값이 이렇게 올랐는데 대통령이 잘 모르지 않냐라고 했을 때 집권 여당의 반응이 문재인 정부 때도 대파값 올랐던 적 있다라는 반응이었거든요. 집권 여당의 자세라 함은 그러면 우리가 물가를 잡기 위해 사실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입법부의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이런 걸 도와주십시오라고 품격 있게 대했다면 민주당도 대파 논란을 더 끌고 가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국민들 보기에도 부끄러운 논쟁이 됐겠죠. 근데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그 집권 여당으로서의 자세가 아닌
희화하고 서로 그냥 비아냥거리는 걸로 맞대응하다 보니 민주당에서는 그러면은 이거를 계속해서 그냥 국민들에게 각인시키고 이어가는 모습을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유권자들의 투표 행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경제 투표. 그래서 경제 상황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물가가 좋지 않고 대통령 집권 여당이 물가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좀 더 각인시키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저렇게 말할 게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 집권 여당 국민의힘은 물가를 잡기 위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으면 국민들이 오히려 민주당을 안 좋게 봤을 텐데 저런 대응을 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집권 여당의 좀 태도가 불량하다라고 보고 있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국민의힘이 어제 중앙선관위에 투표소 입장 시 일제 샴푸, 또 초밥 도시락, 또 법인카드, 형수 욕설 녹음기, 또 위조된 표창장 이거 지참할 수 있는지 좀 질의하는 좀 공문을 보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대파 논쟁도 사실은 참 저는 교묘한 선동이라고 봅니다. 예. 이게 대통령이 직접 물가 문제에 대한 점검에 나선 것이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1,500억 정도 되는 이제 물가 안정 자금을 뿌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인데 이걸 마치 지금 정부가 물가를 지금 이 신경을 쓰지 않는 양 사실 사과나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정부가 뭐 사과를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지금 기후 변화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상황들이 있는 거는 분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어떤 면에서 보면 무시하는 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지금 이용했던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그걸 이제 선거장까지도 이용하겠다 이제 그런 의도겠죠. 그러니까 뭐 이거 왜 들고 가겠습니까? 아니, 집에서 파를 먹어야지 왜 선거장에 들고 가겠습니까? 예. 결국 논쟁을 이제 붙인 것이고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요 다른 거는 떠나서 선거장 안에서만큼은 이런 걸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장 안에는 뭐 일본 달려 있다든 이런 거 옷도 입고 가지 않잖아요. 예. 그만큼 선거라는 게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어떤 영향을 받지 않는 분위기에서 지금 투표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 문제에 이제 대파 논쟁을 지금 끌고 가니까 그렇다면 거기 갈 때 뭐 샴푸라든지 뭐 이런 거 다 들고 가도 그러면 그게 어떤 지지의 상징처럼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논쟁이 붙어버린 것인데 정말 저는 쓸데없는 논쟁을 지금 이 민주당에서 이거를 예. 제기를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선거라는 거는 마지막 투표에서만큼은 국민들이 아무런 영향 없이 자기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투표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실제 공직선거법 제166조 이 투표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 이게 사실 뭐 선거를 앞둔 정치적 상황, 사회적 분위기 그 어떤 해당 물품이 어떤 의미를 띌 수 있느냐 부분도 고려가 되는 겁니까? 그런데 국민들이 예. 대파를 정치적 표현물이라고 생각할까요? 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가를 잡지 못하는 것을 희화하는 게 지금 민주당입니까? 국민의힘입니까? 법인카드, 여배우 이야기를 하면서 진흙탕 싸움으로 몰고 가는 게 누굽니까? 지금 국민들이 이게 농담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화가 나 있습니다. 뭐 누군가 뭐 마트에 들렸다가 장바구니를 들고 투표장에 들어가는데 선관위에서 내놓은 가이드라인을 보면 그 투표장에 들고 못 들어가게 하겠다는 겁니다. 한켠에 치우라는 겁니다. 왜요? 정치적 표현물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국정 운영에 자신이 없습니까? 대파 보면 거기에 줄 서 있는 유권자들이 국민의힘 뽑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 정도로 국민들 수준이 낮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논란을 오히려 더 키우고 이런 부분 뭐 민주당이 법인카드, 여배우 이런 이야기로 대응하는 게 이게 국정 운영을 하는 집권 여당의 태도가 돼서는 되겠습니까? 저는 안 그래도 화난 유권자들 마음에 우리한테 대파도 못 들고 가게 한다고? 그럼 디올백 들고 가게 하겠다. 그리고 대파를 가방에 그려갖고 들어가시더라고요. 이건 된다고 하니까요. 이게 무슨 코미디 같은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지금 예. 예를 들어서 뭐 민주당의 어떤 공작이 아니라 선거사무소 앞에 대파 떡 넣어놓고 사진 찍어서 돌리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하나의 상징처럼 들고 가는 것들이 자신들이 선동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선관위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면서 못하게 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게 자기들이 선동을 이렇게 기본적으로 해놔놓고 그거가 문제가 되니까 또 그거를 문제가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야말로 선거를 투표장마저도 이런 선동의 도구로 예. 사용하고 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대파와 관련된 질의를 선관위에 누가 했는지는 현재까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 뭐 대파와 샴푸, 대파와 초밥 등이 공방이 벌어지면서 유권자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지 이제 투표를 통해서 또 일부 나타날 것 같고 지금 전현직 대통령의 행보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먼저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김어준 씨와 탁현민 전 의전 비서관이 인천에서 개최한 행사가 있었는데 여기에 참석을 했고 문 전 대통령은 퇴임 뒤 잊혀진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한 바가 있는 상황에서 이 행사 참석으로 또 여러
말들이, 이야기들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 특히나 바로 직전의 대통령 같은 분들이 정치 상황에 대해서 매우 제한적으로 언급하거나 아주 말하자면은 우회해서 아주 그 소극적으로 언급하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혹시나 내 발언이 국론 분열을 일으킬까봐, 혹시 내가 뭔 행동을 했을 때 이게 국민 통합에 저해될까봐 이런 것들을 우려해서. 왜냐하면 퇴임한 순간부터는 뭐 특정 정파의 지도자이기보다는 국가의 원로로 남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본인도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이제 잊혀진 내 삶을 살고 싶다고. 그래서 동네에서 책방까지 열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쨌든 이제 책방 사장님으로 변한 전직 대통령에서 화제도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정치에 참전을 합니다. 그것도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이 윤석열 정부를 무능하고 무도하고 무지하다고 해요. 그렇게 만든 정권이 누굽니까? 그래서 5년 만에 10년 주기 정권 교체설을 뒤로 하고 5년 만에 정권 교체 당한 사람이 누굽니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정도로 이제 말하자면은 조금 수위를 낮출 줄 알았는데 이제 아주 더 전선을 확대하고 있어요. 그 김어준 씨나 무슨 뭐 탁현민 씨가 하는 행사장에 와가지고 수도권 이쪽에 인근 행사장에 와서 여기에 참석한다는 거는 분명히 진영해주는 시그널과 신호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문 전 대통령의 이런 행보가 광폭으로 지금 확대되는 걸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저는 국가 지도자의 품격으로서 원로로서의 품격으로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요. 네, 이 자리에서 문 전 대통령은 이번 총선에 대해서도 의견을 직접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현 정부를 좀 정신 차리게 해야 하는 그런 선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우리 국민들께 희망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과 또 조국혁신당 또 새로운 미래 이런 야당 정당들이 좀 선거에서 많이 승리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자, 이제 지난 5일에 문 전 대통령이 한 말인데 지금 뭐 선거로 현 정부를 정신 차리게 해야 한다,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고, 이런 비판에 대해서 최수영 평론가님께서는 또 강한 또 재비판을 해주신 건데 어떻게 보세요, 이 상황?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 잊혀지고 싶다고 한 대통령을 잊혀지지 않고 끌어낸 게 누구냐는 겁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 아니냐고 반문하는 겁니다. 사실 잊혀지고 싶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발언하시는 모습을 보고 놀랐던 거는 사실 저희 뭐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나 민주당 지지자들도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성품상 이런 발언을 잘 안 하시고 행보를 잘 안 하시거든요. 그러면 내부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오죽하면 나오셨겠냐? 오죽하면 발언을 하셨겠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지금 국민의힘이나 보수 진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이란 것은 특정 진영을 대표해서 특정 진영의 후보로 당선된 사람이긴 하나 전국 국민 모두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중도적 행보를 보이고 국가 원로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라는 비판, 지적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과연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이 문재인 대통령을 전직 대통령 원로로서 대우를 해줬냐는 거죠. 계속해서 뭔가 가짜 평화를 했다, 가짜 외교를 했다, 경제를 망쳤다.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는 또 통계 조작, 그 전 강신욱 그 통계청장 무혐의 결론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들, 문재인 정부가 마치 국가를 망치기 위해서 국정 운영한 것처럼 몰아갔던 국민의힘이 문재인 대통령이 참다 못해 이런 발언을 하신 것에 대해서 지적하실 자격이 있나? 그리고 저는 하나만 더 참고로 문재인 정부 후반부에 청와대 함께 계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요즘에 행보가 더 놀랍습니다. 더 놀랍다. 그래서 절대로 움직이실 분이 아닌데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저렇게 움직이실까라는 생각이 있는 것이고요. 저는 국민의힘에 되묻고 싶은 것은 그렇게 나라를 망친 대통령이라면 이렇게 행보하는 거 선거에 국민의힘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왜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서 그렇게 자중하라고 지적하시는지 전 반문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나셨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국민의힘은 잊혀지고 싶다던 발언은 허언이었다, 자중하라 이런 반응까지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죠. 처음부터 본인이 잊혀지고 싶은 게 아니라 처음부터 뭐 했습니까? 책방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많은 민주당 뭐 관계자들 와서 매일처럼 무슨 성지순례처럼 한 그런 포인트를 만들어줬잖아요. 그때부터 이미 저는 계획돼 있었던 것이다. 무슨 뭐 참다 뭐 나왔다? 이미 나오려고 했던 겁니다. 왜 책방을 만들었겠습니까? 전직 대통령의 그런 정치적인 책방을 만들어서 많은 지지자들 전부 다 성지순례처럼 전부 다 다녀가게 하면서 결국 이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한 거 아닌가요? 결국은 자신의 어떤 정치적 영향력을 계속 발휘하고 싶은 것들을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나온 것인데 우리가 전직 대통령을 예우에 관한 법률도 있습니다. 그 법률을 만든 게 왜 만들었겠어요?
지금 미국도 같은 경우도 보면 저렇게 노골적으로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전직 대통령을 예우하는 것은 국가의 지도자로서 예우를 하는 거예요. 예. 현실 정치는 현실 정치인들에 맡겨두고 거기서 판단하게 맞는 것이고, 그리고 전 정부가 잘못한 건 있으면 당연히 검찰이나 수사를 해서 판단해야 되는데 그거 잘못했다라고 본인이 나와버리면 그럼 앞으로 전직 대통령들이 전부 다 나와서 해버리면 이 정치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처음부터 본인이 나오기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해왔고 결국 이번 총선에 나왔고 좀 이따 보십시오. 앞으로 아마 정책 행보를 더 아마 실질적으로 가속화시킬 겁니다. 문 전 대통령의 행보를 두고도 지금 양측의 의견이 강하게 부딪히는 상황이고 윤석열 대통령 내용도 보겠습니다. 이틀 전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를 방문해 의료진들을 격려했는데 이곳은 지난 1월 부산에서 이재명 대표가 습격당했을 때 이송됐던 병원입니다. 이 윤 대통령이 격려하는 모습과 이 행동이 의도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민주당 입장도 들어보시죠. 또 이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가 대한민국에서 17개 센터 중에 가장 훌륭한 그런 외상센터로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에 차이가 크고 역대 대통령 최초로 여야의 격전지인 부산을 찾아 원정 투표에 나서더니 급기야 비극적인 정치 테러 사건까지 소환해 어떻게든 제1야당 대표에게 흠집을 내려 했습니다. 자, 일단 윤 대통령이 의정 갈등 상황 속에서 찾은 병원인데 이재명 대표가 피습 당시 이송됐던 병원이다 보니 이 헬기 이송 논란이 떠오를 수밖에 없다. 지금 이렇게 민주당은 지적을 하는 겁니까? 당연히 정치적인 행보죠. 전직 대통령이 선거운동하는 게 문제입니까? 현직 대통령이 선거운동하는 게 문제입니까? 후자가 문제입니다. 전직 대통령은 사인입니다. 현직 대통령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이고요. 선거의 중립 의무,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담지해야 되는 주체입니다. 부산에 가서 투표하실 수 있죠. 그런데 부산대 병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의료진 격려하면서 7천억 신축 지원비 전액 정부에서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선거와 무관합니까? 아니면 선거와 유관하다고 유권자들이 생각할까요? 적정한 행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부산에 마침 무슨 행사에 참여할 그런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유사한 행사 지난번에는 차관이 참석했었거든요. 이런 행보까지 다 포함해서 유권자들이 이번에 심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현직 대통령의 이런 행보가 더 문제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전현직 대통령들의 이런 행보들 저희가 다 짚어봤거든요. 총선 표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글쎄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 지금 PK 쪽 지역들 나서고 있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저는 지금 거기에 나서고 나니까 민주당의 내부 갈등이 일어요. 이른바 이문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왜 왔냐, 여기에서도 당신 다른 거 꿍꿍이 속에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표의 확장성보다는 말하자면은 민주당의 지지층에게만 민주당 영향을 끼칠 것 같고 중도 표심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런 것들이 이번 총선 이후에 오히려 사후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저는 기반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사실 부산 7항만 부두 개소식에 간 참에 식목이라고 이제 계속 요즘 릴레이로 병원 방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부산을 가면 부산에서 가장 큰 병원을 갈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가 외상센터로는 가장 큰 병원이기 때문에 방문을 했는데 공교롭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여기서 이제 헬기 응급 의송 논란이 있다 보니까 의도한 게 아니냐는데 대통령이 그런 것까지 해서 의전과 일정 계획을 짜겠습니까? 다만 저는 어쨌든 대통령이 지난 엑스포 때문에 부산의 민심이 많이 좀 상처받은 걸 위무하기 위해서 공을 들이고 있다라고 보는데 이걸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선거 개입으로 반영하는 데는 저도 사실 반박의 여지가 많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거 좀 물어볼게요.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반발이 있고 또 민주당 일각의 지지자들이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지금 조국 혁신당뿐만 아니라 새로운 미래도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이유가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 때 몸담았던 분들이 지금 세 개의 정당에 골고루 퍼져서 지금 출마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하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 전직 대통령으로서 선거에 개입한다는 뭐 그런 느낌보다 본인의 소속 정당이었던 민주당을 뭔가 지지해준다는 느낌보다 본인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지지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뭐 지금 민주당 뭐 강성지층 일부에서는 그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이유가 그러니까요. 다른 목적, 뭐 친문의 결집을 위해서 예. 이런 거 아니냐, 이런 것보다 그 말씀하신 조국혁신당과 새로운 미래, 그걸 왜 언급하냐, 예. 그거에 대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당연히 그 새 정당을 골고루 말씀하실 수밖에 없죠. 그거에 대해서는 다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계속해서 과거 발언으로 연일 비판받고 있는 민주당 김준혁 후보를 둘러싼 내용들 짚겠습니다. 이번엔 이 친일파 이완용이 만든 최초의 유치원이 경성 유치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게 뭐 이 내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정리를 좀 해주세요. 유치원이 친일파다. 예. 그러면 김준혁 그 후보자 혹시 자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녀들은 유치원 안 다녔나요? 저는 정말 이분의 그 이 발언의 어떤 이 내용뿐만 아니라 인식 자체가 도대체 뭐 어디까지 이게 문제가 되는 건지 정말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에 그럼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거는 다 친일이에요? 거기 가면? 유치원 가면 친일이고 국민학교 다니면, 저는 국민학교 다니는데 국민학교 다니면 친일인가요? 정말 황당한 주장들을 저렇게 책에다 썼다는 건데, 지금 벌써 유치원 총연합회에서 8일 날 지금 또 집회를, 전국적인 집회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고를 했습니다. 네. 도대체 사고방식도 그렇고 역사를 인식하는 방식도 그렇고, 무조건 일본에서 뭘 하면, 뭐 최근에 조정래 작가인가요? 그분은 일본 유학파는 다 친일파다 뭐 이런 주장까지 하는데, 비슷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결국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거고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어진 거면 이거는 뭐 친일한 거다라고 하는 프레임들, 기승전 그럼 친일,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일반적인 국민적 상식, 저는 국회의원이 그렇다고 봅니다. 상식을 가진 분들이 국회의원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연 이분이 그동안 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우리 국민적 상식과 맞는 이야기인가요? 저는 그런 면에서 아마 유권자들이 좀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유총에서는 내일 규탄 대회를 열 예정이고요. 진심 어린 사과와 저서 수거, 그리고 후보직 사퇴까지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아마 그 저서를 읽어보진 못했지만요. 본인이 이제 역사학자고 대학 교수 재직 당시에 쓴 책인데, 예. 우리나라의 이제 근대화 교육 체계가 뭐 유치원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없었으니까요. 아마 근대 교육 체계와 관련해서 이게 일제 시대 때 도입됐다는 그런 측면을 거론하는 이 역사적 맥락이지 않았을까라고 선회한다면 그런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특히 경성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친일파 이완용이 설립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유치원업에 몸담고 계신 선생님들, 뭐 교직원분들, 언짢으신 분들께 저는 사과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상처받으시는 분들이 있고 여러 구설과 관련해서 이미 사죄의 뜻을 밝힌 바 있지만, 또 이분들이 유권자분들 아니십니까? 꼭 정치 그리고 선거를 앞두지 않더라도 본인의 어떤 역사관 그리고 사실관계를 이런 책으로 저서로 표현하는 부분에 있어서 언짢으신 분이 있다면 정치인으로서는 사죄 드리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사과를 해야 한다, 사죄를 해야 한다, 이런 지금 설명인데, 지금 김준혁 후보는 사퇴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뭐 없어 보인다기보다 없어요. 끝까지 이제 완주를 하는 건데, 이게 지금 민주당 속내는 어떻습니까? 총선 전체 판세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는 거죠? 판세에 영향이 없을 수는 없죠. 없을 근데 수는 없다. 당내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일단 지금 해당 지역이 1대1 구도입니다. 그렇죠. 국민의힘 후보의 이수정 후보와 1대1 구도이기 때문에 후보직 사퇴나 거취 문제가 결정될 경우에 무투표 당선, 수도권에서의 특정 정당의 무투표 당선은 사실상 유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민주당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부실한 공천, 부실한 심사, 이런 거에 대해서 책임이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당으로서 매우 곤혹스러운 입장입니다. 근데 그 여론조사 공표 마지막 날 나왔던 양 당의 판세 분석 결과를 보면 격전지가 대충 한 50개 정도 비슷하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당 일부에서는 그런 격전지들을 고려했을 때는 이 후보의 거취를 고민해야 된다. 왜냐하면 김준혁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이화여대 동문이라든지 한유총이라든지 이렇게 조직적으로 지금 반대를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전국적으로 지역구 선거에 나간 분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당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냐는 의견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그 문제가 더 크다고 보는 그 의견이 좀 주류적 시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는 게 올바른 해석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논란의 후보들이 민주당의 방치 아래 버티기에 돌입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김 후보는 그런 가운데 그저 역사 왜곡 막말 선동꾼일 뿐이라고 또 맹비난을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역사학자잖아요. 역사학자는 무엇을 얘기할 때 역사적 고증, 그다음에 그 논거들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아주 파편적인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만의 해석을 해가지고 그걸 가설로, 그걸 사실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왜곡이 되고 날조가 되잖아요. 역사학자로서도 지금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분이 만일 국회에 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국회는 정쟁의 말하자면 한복판에 쓴다고 했을 때 이분은 어떻게 더 왜곡하고 어떻게 더 스피커 노릇을 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과거가 결국 그 사람의 미래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정말 자격 없는 후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민주당이 아마 이제 그 김부겸 선대위원장이 그랬어요. 이제 국민의 선택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고 한 거는 이제 버티기 끝까지 하겠다는 건데, 자 보십시오. 이쪽 지역은 워낙 그런 강세 지역이라 설령 이 후보들이 이긴다고 쳐도 지금 말하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수도권에서 각종 접전을 벌이고 있는 지역들, 나비 효과 생각 안 합니까? 말하자면은 그쪽에는 약간 진앙지가 된다 하더라도 영향이 작다 쳐도 나머지 쪽에는 파급력이 엄청나게 일으킬 수 있어요. 더더군다나 지금 민주당은 자신들이 잘해서 정권 심판론이 나온 게 아니라 반사이게 정권 심판, 허약하기 짝이 없는데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안에 이게 데이터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도도한 민심의 저류가 그 모래성 밑을 흐르면요, 모래성 금방 허물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런 점들이 아마 나흘 남은 선거에서 우리가 관전 포인트로 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지금 경합 지역을 조금 전에 인용을 해주셨는데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이제 자체적으로 경합 지역에 대해서 앞서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바가 있고, 이 논란이 실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지켜보기로 하고, 논란을 낳은 또 다른 후보 보겠습니다. 편법 대출 의혹을 받는 이 민주당 양문석 후보인데 사전투표 둘째 날인 어제 정권 심판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내용 들어보시죠. 우리는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왕을 뽑지 않았습니다. 왕 노릇하는 윤석열 정권 심판해 주십시오. 일단 먼저 여러분들에게 실망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더 사죄드립니다. 양문석의 혐을 잠시 좀 덮어두시고 윤석열 정권 심판하는데 모든 힘을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치지 않고 4월 10일까지 양문석 달리겠습니다. 자, 양문석 후보는 왕을 뽑지 않았다.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달라. 이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양 후보가 되레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런 입장인 건가요? 그렇죠. 국민들은 왕을 뽑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을 뽑았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은 사기 대출 혐의자를 국회의원으로 뽑아야 될까요? 저는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이미 그 금감원을 통해서 사기 대출 혐의가 지금 짙어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대통령을 예를 들어서 왕을 뽑지 않았다 이야기를 하면 그럼 국민들은 국회의원을 사기 대출 혐의를 해서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건가요? 뽑아서 그럼 국회에 가서 앞으로 이런 거 다 그냥 합법화 시키는 사람을 뽑아야 될까요? 이런 거 보도한 언론들을 전부 다 징벌적 손해를 입혀서 보도 못하게 하는 그런 국회의원을 뽑아야 될까요? 똑같은 이야기지 않습니까?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본인이 국회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할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징벌적 언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왜 했겠습니까? 왜 이런 거 보도해? 나 이제 좀 하려고 했는데 언론들이 왜 이런 거 보도해? 그러니까 언론에 입을 막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좀 본인한테 되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문석 후보는 흠은 잠시 덮어달라는 말까지 했는데, 근데 아파트 매매가가 실거래 최고가보다 3억 5천만 원이나 높은 금액인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이것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해도 매매하는 신용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와요. 실제로 팔 생각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혹 제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내놓은 가격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직전 이제 실거래가를 봤더니 한 3억 정도가 덜 했는데 그거보다 한 3억 5천을 높여서 했으니까. 근데 지금 객관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이 대출 약관상 새마을금고에서는 일시 다 상환받겠다 그랬어요. 그게 11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자를 어느 정도는 갚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일시 상환하려면은 이 집을 처분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처분하지 않고 다른 방도를 마련할 수 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마을금고가 10억 대출을 일으킬 때 이 잠원동 아파트를 근저당으로 이 담보로 제공받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그 돈을 일시에 현금화해가지고 상환하지 못한다? 그럼 경매 붙이는 겁니다. 부동산 지금 뭐 시세며 거래에 얼어붙어 있는 상황에서 경매 한 번, 두 번 유찰되면요, 가격이 뚝뚝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정말 이렇게 높여서 냈는지부터 사실관계 확인이 좀 필요하고, 실제로 높였다고 하더라도 이건 금방 좀 철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른바 뭐 양문석식 대출을 전수 검사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내용이, 이 이슈가 그러면 선거를 앞두고 계속 쟁점으로 갈 걸로 보세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쟁점이 되겠죠.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 새마을금고에서 이제 대출 받은 분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서민들의 이제 금융기관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금융감독원은 같이 이제 조사는 할 수 있어도 관리는 행정안전부가 하는 이제 그런 형식을 띠게 마련인데,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어쨌든 이게 양문석 후보뿐만 아니라 이렇게 불법적으로 관여한 게 있는
그게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또 유사한 사례들이요. 유사한 사례들이 나타날 예. 수도 있겠지만 또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금융기관인 만큼 괜한 또 불편함을 또 주는다는 점에서 예. 또 부정적인 영향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지금 나흘 남은 상태에서 이 전수조사가 과연 다 이루어지겠습니까? 예.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 그렇죠. 때문에 아마 이거는 그 말하자면은 이제 그 금융 당국의 어떤 이 부분에 대한 확고한 예.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는 그 의지 표명으로 봐야지 네. 막상 이게 뭐 선거에 영향을 끼치게끔 갑자기 조사하려고 투입한다든가 이렇게 갈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런 의지를 표명한 일환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의혹에 휩싸인 국민의힘 후보 내용도 짚겠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국민의힘 장진영 후보와 이원모 후보도 역시 조사해달라 이렇게 강하게 촉구를 했는데 이게 지금 왜 민주당 쪽만 이렇게 하느냐 이거잖아요. 예, 한번 공정한 잣대로 같이 들여다보자는 차원입니다. 장진영 후보 변호사라고 하지만 부동산 개발업 대표하고 있죠. 언론에서 취재해봤더니 당연하지만 부동산 개발 투자 좀 자제를 위해서 허가를 득하고 운영해야 됩니다. 허가를 얻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걸 불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산이 4년 동안 38억이 올랐는데 낸 세금을 보면 1억이 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위인지 묻고 있는 겁니다. 아빠 찬스 대출 의혹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부친이 신협의 이사로 있을 때 상당 부분 부동산 매입하는데 99%를 대출을 끼고 했거든요. 그때 신협의 대출도 상당 부분 일어났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묻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언론이 문제 제기하자 기사 삭제 가처분했습니다. 이게 선거를 앞두고 법원 입장에서는요. 소명만으로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인 입증이 없더라도 굉장히 그 후보에게 타격을 주는 허위성이 있는 보도라면 인용하기 마련입니다. 다 기각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 설명 요구하는 것이고요. 네네. 이원모 후보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SK 하이닉스 주식 본인 처와 아들 명의로 20억 원 넘게 갖고 있습니다. 용인 갑에 하이닉스 이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지가 이전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선심성 공약 굉장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 이해 충돌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계시는지 묻는 겁니다. 아직까지 뭐 의혹인데. 네.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삼성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삼성 공장인데 출마하면 안 되나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다른 회사 주식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지역에 출마하면 안 되나요? 지금 안철수 의원이 지금 안랩 그 대주지 않습니까? 네. 그럼 거기 있는 판교 이쪽에 출마하면 안 되나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이원모 후보가 SK 주식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럼 그 지역에 출마할 수 없으면 뭐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나요? 우리나라 백지신탁법은 기본적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본인이 상임위원회라든지 이해 충돌이 있을 경우에 그걸 백지 신탁을 하거나 매각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런 정도의 문제가 되는 것이지 본인이 아니 처음부터 용인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갔는데 문제는 SK 주식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딴 데 가 삼성 주식이 있으면 안 되고 그건 딴 데 가면 안 되고 이런 건가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꼬리 잡기 식이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주식을 여러 개 갖고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출마할 데가 아무 데도 없습니까? 네. 그런 것과 그리고 실제로 예를 들어서 상임이라든지 어떤 직책이라든지 예. 그걸 맡아서 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당선이 될 경우에 상임위는 지적을 할 수 있겠으나 지금은 꼬리 잡기다 이런 의견이고 민주당 쪽에선 이해 충돌 여부를 따져봐야 된다 이런 지적입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딱 3일 남았습니다. 뭐 만으로 하면 지금 3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해서 오전 유세를 시작해 오후 들어선 서울 강남권과 경기 하남을 찾습니다. 내용을 보면 강남구에선 강남을, 서초에선 서초을, 하남시에선 하남갑만 찾아요. 뭐 갑을병 다 찾는 게 아니라 한 곳씩 찾아요. 어떤 전략적 의미가 있습니까? 뭐 갑을 뭐 그 중에 왜 다 가지 않고 하나만 예. 선택하느냐 그건 보통의 대표급의 유세를 할 때 그 해당 지역을 다 두르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씩만 찍고 왜냐하면 최대한 많은 지역을 가는 것이 원래 갑 지역만 가도 을 지역에 대표가 왔다 갔다, 예.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가도 대표급이 왔다 갔다라는 소문이 퍼지기 때문에 지지층 결집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최대한 많은 많은 행정자치단체를 찍고 가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지금 이 뭐 송파, 서초, 강남, 서초 이게 다 험지 아닙니까? 예.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이제 험지도 대표가 마지막에 공을 들일 정도로 지금 해볼 만한 판이다라는 걸 지금 그 대표의 일정을 통해서 지금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남갑의 추미애 의원 그리고 서초을의 홍익표 홍익표 의원 등이 지금 해볼 만하다. 그리고 뭐 이렇게 강남을에도 지금 영입인 예. 강창희 그 그렇죠. 이사협회 회장 예. 전직이지만 그분도 지금 해볼 만한 판세로 분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도전 그 지지 유세를 가는 걸로 볼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이재명 대표는 고물가 논란을 내세우면서 막판까지 윤석열 정권 심판론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이게 전략적으로 좀 자신감을 얻은 걸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야당이
우리가 뭘 잘하겠다 비전과 전략을 내세운 게 없잖아요. 오직 윤석열 정부 심판하라. 윤석열 정부가 민생 관리도 못하고 굉장히 무능한 정부다. 이걸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허약하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뭔가 그 비전을 내세우고 대한정당과 수권정당으로서의 가치와 비전을 보이는 게 아니라 무조건 윤석열 정부를 심판이 되니까 우리가 좀 부족하더라도 우리를 도구로 써달라. 근데 이재명 대표는 자기를 도구로 써달라는데 우리 국민들은 얘기할 겁니다. 회초리는 들고는 싶은데 근데 이 회초리가 오염된 회초리 아닌가? 이 회초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정치적으로 우리가 들어서 과연 우리가 때렸을 때 효과가 있을까? 만일 지금은 때렸는데 이 회초리가 다시 또 국민을 때리는 회초리로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오직 지금 말하자면 윤석열 정권 심판에만 강도 높게 비난하는 거 저건 오히려 제가 보기에 중도 확장의 자충수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물가 이야기 하시니까 제가 여담으로 이재명 대표가 지난 1일 날인가요? 본인 유세를 마치고 이제 이 한우집에 가셨더라고요. 한우 고기를 드시는 그 장면을 이렇게 올렸는데 근데 그 트위터 외에는 보면 삼겹살을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올리셨어요. 그것도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뭐 공격하기도 했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한우를 드시는 모습이 분명히 거기 사진에 다 나오는데 마치 이제 본인이 어떤 삼겹살을 먹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러니까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지금 논쟁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공격을 하고 하는데 진짜 본인은 한우를 드셨는데 삼겹살을 드신 것인지 뭐 그런 것도 상당히 궁금한데 물가 문제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한마디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삼겹살이냐 한우냐도 지금 오늘 뭐 논란의 일부인데 민주당에서는 이와 관련해서는 뭐 공식 입장은 안 나온 거죠? 네, 그런 것 같은데 요즘 한우값이 또 많이 떨어져서요. 거의 돼지고기 값과 유사하고 비슷하게는 해서 뭐 그렇게 올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모르겠으나 뭐 가격 부분은 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국민의힘도 좀 보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충청권에서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이 충청권을 다시 찾은 게 불과 닷새 만인데 이 막판에 전통적인 스윙보터 지역을 찾은 배경 분석 좀 해주세요. 아무래도 이제 이 충청권이 언젠가 이게 중요한 이 가늠자 역할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정말 역대급 패배를 한 이유가 결국 충청권에서 완패를 했기 때문이죠. 대전 전체 지역구 전부 다 한 석도 못 얻었습니다. 뭐 그런 등등을 따져보면 결국 충청권, 그래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세종시에 국회 본체를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세종시의 국회 전체가 내려가게 될 경우에 실제 충청권이 어떤 이 행정 수도, 사실상 이런 것과 맞먹는 효과를 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냈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하든지 이 충청권을 어떤 이 의석을 최소한 몇 석에 가져와야 전체적으로 이제 이 유의미한 의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은 민주당 후보들의 논란을 내세워서 민주당 여성 혐오가 한 명의 실수가 아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야권 심판론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지금 역대 선거에서 집권 여당이 국정 안정론이 아닌 야권 심판론을 내세운 게 있었나 저는 솔직히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집권 여당으로서의 프리미엄을 하나도 못 누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안타깝기도 합니다. 집권 여당의 장점은 우리는 국정 운영을 이끌고 있는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힘을 실어 주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국민 여러분께 야당과 달리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은 원래 선거 시작 전에는 여당의 약속은 실천입니다라는 구호를 내세우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장점을 못 살리고 있는 거죠. 사실 지금 이 야권 심판론이 저는 안 먹힐 거라고 보고 있는 이유는 계속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거칠게 단어를 쓰면서 범죄자 집단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럼 여당 후보들도 들여다보면 이미 실형을 받은 분도 있고요. 재판 중인 분도 있고요. 대법원 유죄 판결 이후에 사면을 받고 나온 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봤을 때는 비슷한 집단,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야당의 입장에서는 국정 안정론을 더 강하게 이야기했다면 힘이 더 실렸을 텐데 야권 심판론에만 매달리는 한동훈 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민주당으로서는 호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정부 여당이 어떤 국정의 안정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지금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보한 것은 뭐냐면 대통령 권력은 이제 국민의힘이 가져갔습니다. 근데 입법 권력은 누구한테 있죠? 민주당한테 있었습니다. 180석이라는 압도적인 의석을 가지고 있잖아요. 모든 제도라는 게 정부가 혼자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제도화돼야지만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2년 동안 시작되자마자 뭘 했습니까? 검수완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지금 사실은 여러 가지 법안들을 만들어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 이 지금 여당은 여당이 아닌 거죠. 솔직히 이야기해서. 반쪽짜리 뿐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야당 심판론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권력이라는 게 삼권분립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회 권력과 대통령 권력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사실은 지난 2년 동안은 결국은 이 한쪽을 다 나눠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심판론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다 가지고 있다라면 당연히 안정론을 이야기를 하겠죠. 알겠습니다. 지난 총선 결과에 따른 현 지금 여권의 야당 심판론이 나온 배경이다. 이런 설명이고 저희는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엔 제3지대 소식입니다. 조국혁신당부터 볼게요. 조국 대표와 한동훈 위원장의 날선 공방 계속되는데 이번엔 히틀러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 들어보시죠. 우리 처음에 조국 당 만들어졌을 때 웃지 않았습니까? 히틀러가 처음 등장할 때도 농담 같았다고 합니다. 다들 웃었다고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웃으면 안 됩니다. 지금 기고만장해서 헌법을 바꾸겠다고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극단주의자들이 주류 정치를 장악해서 권력을 장악하면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저보고 히틀러라 그러는데 전 한동훈 위원장이 계속 거울을 보고 얘기를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히틀러에 가깝습니까? 누가 히틀러에 가깝습니까? 저의 말보다 시민 여러분들의 답변을 한동훈 위원장께 들려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한동훈 위원장이 조국 대표를 히틀러에 빗대자 조 대표는 어제 나보고 히틀러라고 말하는데 거울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 또 이렇게 맞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한동훈 위원장은 조국 대표를 좀 무시했었죠. 무시 전략으로 갔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 민주당과 함께 같이 지금 양동 작전을 꾸리면서 이제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을 압박하는 형태를 하니까 이제 그래서 현상으로 인정해서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죠. 범죄자 동맹 아니냐. 그러니까 네. 한 분은 2심까지 이제 확정 판결을 받은 분이고 네. 대부분만 남겨두고 있고 한 분은 지금 7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분인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죠. 이런 말하자면은 범죄자 대표들의 동맹이 앞으로 한국 정치를 어떻게 더 극단으로 치닫게 하고 전체주의로 치닫게 하고 그래서 마치 이제 히틀러가 당시에 이제 그 아주 극단적 패권주의로 전체주의 정당을 만드는 게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에 이게 아주 굉장히 크게 확산됐던 것처럼 그렇게 갈 수도 있으니 국민 여러분이 이번 총선에서 매우 현명하게 판단해달라 그런 호소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조국 대표는 히틀러란 말에 저렇게 민감하게 이게 누가 더 히틀러 같냐고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네, 한동훈 대 조국 이 둘의 공방 사실 굉장히 막판이 될수록 좀 더 격해지는 것 같거든요. 좀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붙고 있는데 이거는 뭐 명확하지만 한동훈 장관 손해예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왜냐하면 집권 여당의 대표예요. 조국 전 장관은 뭐 장관이었다고는 하지만 신생정당의 대표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공방을 주고받을 때 구도상 이게 말싸움으로 번지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불리한 거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국 혁신당 극단적이다.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밀번호 27자리 갖고 있는 사람이 더 극단적이다. 그럼 또 말문이 막히는 거죠. 더 공방을 주고받지도 못합니다. 나아가서 범죄자 집단이다라고 공방을 하니까 당신들 자백하는 거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손준성 검사 유죄 판결 받으면서 법원이 꾸짖었거든요. 검찰의 중립성을 오염시켰다고요. 가장 붙어 있는 게 사실 한동훈 당시 검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말문이 막히는 이런 공방을 저는 왜 자초해서 주고받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금 뭐 이낙연 공동대표 그리고 이준석 대표 소식 등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 3지대 이야기는 많이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들이 얼마나 득표할지도 지금 향후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특히 이제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광주에서 지금 뭐 열심히 이제 선거 운동을 하고 계시고 또 이준석 대표는 지금 이제 화성을에서 지금 사실 공영훈 후보와 굉장히 이제 아마 각축전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상당히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최수영 평론가가 유권자들의 투표 의지와 관련돼서 여론조사 말씀해 주신 내용 자료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 내용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치권 쟁점은 여기까지 짚고 저희는 다음 순서로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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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난 이틀 동안 진행된 사전투표 어제 끝났고 기표된 사전투표지는 봉인된 상태로 관할 선관위로 이송됩니다. 부정선거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이번 총선부터는 경찰이 호송하고 보관소에는 24시간 CCTV가 가동됩니다. 고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체국 직원들이 엘리베이터에서 종이 상자들이 실린 카트를 끌어냅니다. 종이 상자엔 관할 선관위로 차량 이송할 사전 투표 용지가 들어 있습니다. 경찰관들까지 나와 이송 과정을 지켜보는 가운데 우체국 직원들이 사전 투표함을 승합차에 싣습니다.
경찰관이 조수석에 동승한 우체국 승합차가 출발하고 그 앞을 경찰차가 호송합니다. 경찰의 호송은 부정선거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이번 총선 사전투표에서 처음 도입됐습니다. 사전투표지가 접수되는 우체국에 대한 경비와 출입 통제도 더욱 강화했습니다. 각 선관위로 이송된 사전투표함은 CCTV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됩니다. 시민들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된 CCTV 모니터를 통해 선관위 사전투표함 보관 상황을 24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니터의 영상이 실시간 촬영된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나름대로 이제 진화한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고 왔었는데 와서 보니 너무나 기대에 미흡합니다. 화면을 너무 구분하기 어렵고. 행정안전부는 시민들이 실시간 영상임을 확인할 수 있게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총선 사전투표가 진행된 지난 이틀 동안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과 함께 한 주간의 이슈까지 자세히 짚겠습니다. 네, 허주연 변호사 새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번 사전투표부터 바뀌는 게 있어요. 밀봉하고 사전투표함 24시간 CCTV로 감시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선관위에서 신뢰도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그동안 사전투표에 대해서 불신한다라고 하면서 불법 카메라를 설치하는 그런 사건도 벌어지고 하다 보니까 선관위에서 이번에는 더욱더 철저하게 이런 투명성 제고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번 총선부터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 CCTV 24시간 양방향에서 촬영을 하고요.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전과 달라진 결정적인 점은 뭐냐면 이 녹화 장면, 그러니까 촬영하는 장면을 실시간 대형 스크린으로 누구나 신청 없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 전에도 촬영은 했었지만 신청을 하거나 해야지만 볼 수가 있었는데 그렇죠. 이제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 사전투표함이 보관되어 있는 곳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확실하게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녹화 자체도 영상 보안 통신망이나 특별한 보안 기술이 적용이 돼서 녹화가 되기 때문에 외부의 개입이 철저하게 차단될 수 있다는 것이 선관위 설명입니다. 안심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또 이런 가운데 부산의 투표소에선 한 남성이 투표용지를 꺼내달라고 소란을 피웠다고 해요? 네, 사전투표 첫날에 있었던 일인데요. 네. 그러니까 투표용지에 자기가 기표를 하지 않고 넣었다라고 하면서 이걸 다시 꺼내달라고 소란을 피우다가 제지당하는 일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같은 날 오후 3시에는 계금동 투표소에서 또 투표용지를 찢는 소란을 피운 사람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체포가 됐습니다. 네. 투표용지 이렇게 훼손하는 건 일반 재물손괴랑은 다릅니다. 최대 10년 이하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예. 있고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가 되면 5년 동안 선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런 행동 주의하셔야 되고 그리고 사전 투표용지에 뭐 도장이 찍혀 있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관리자 직인을 예. 오해한 해프닝도 있었거든요. 곳곳에서 사건 사고가 좀 잇따랐던 것 같습니다. 춘천에서는 인쇄용 잉크가 바닥이 나서 투표용지를 다시 출력하는 일이 있었다고 했는데 노심초사했겠어요.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이 생각보다 이 사전 투표율이 역대 최고급이었지 않습니까? 30%가 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린 지역의 이 투표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옆 투표소에서 긴급하게 잉크를 조달받거나 도선관위에서 물품을 조달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원인 중에 하나로 또 꼽히는 게 이번에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이 비례선거가 38개의 정당이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50cm가 넘는다는 예. 거예요. 근데 이 용지가 지난 총선에서 연두색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반면 지역구는 하얀색이거든요. 그런데 검정색 잉크로 인쇄를 하는 게 잘 보이게 하려면 연두색 바탕에 잉크 소모량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아무래도. 이 부분은 앞으로 좀 제고할 필요가 예.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3일 뒤엔 본투표인데요. 어디서든 할 수 있는 이 사전투표와 다르게 본투표는 지정된 투표소로 가야 하는데 유의할 점들 한번 다시 좀 알려주세요. 일단 내가 어디서 투표하는지, 왜냐하면 투표 하루거든요. 맞습니다. 본투표는. 그래서 어디서 투표하면 되는지 미리 확인하셔야 되는 게요. 주소지 관할 지역 그 안에 있는 투표소에서만 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분증 꼭 챙겨 가시고요. 그리고 인증샷, 어제 이제 사전투표가 끝났기 때문에 인증샷 찍는 분들 많으신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네. 투표
투표소 밖에서, 안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투표소 안에서 찍는 거 안 되고요.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거는 공직선거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절대 안 되고, 인증샷 찍고 싶은 분들은 투표 다 마치거나 그 전에 나와서 투표소 외부에서 뭐 인증샷 찍고 벽보 배경으로 찍고 뭐 V자라든가 엄지척 이런 거 기호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으시니까요. 투표소 밖에서 인증샷 찍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상 확인하시고 본투표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요즘 편의점에서 도시락 드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 편의점에서 파는 백종원 도시락에서 플라스틱 뚜껑이 나왔다고 해요. 네, 인천의 한 40대가 이 이른바 백종원 도시락이라고 유명한 제육볶음 도시락을 먹다가 뭔가 물렁하게 물렁뼈 같은 이물질이 씹혀서 봤더니 플라스틱 뚜껑이 제육볶음 안에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잘못 씹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본사에선 뭐라고 하나요? 본사에서 바로 사과를 하거나 조치를 취한 게 아니라 일단 하청 제조업체 측에 연락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제조업체 측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 씹은 피해자가 이미 식약처에 신고를 했다라고 하니까 자기들은 조치해 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면서 무대응으로 일관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국이 제조업체의 불시에 검문을 나가서 조사를 해봤더니 실제로 그 제조업체에서 제육볶음을 만들 때 쓰는 식용유 있지 않습니까? 그 식용유의 뚜껑과 재질이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일치해서 제조업체에서 혼입이 된 게 확인이 됐다는 거예요. 제조업체 그제서야 잘못을 인정하고 위생관리 철저하게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조사 결과가 나온 뒤에 사과를 해서 대처가 좀 아쉽다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겠어요. 그렇죠. 음식에 있어서는 위생이 정말 철저한 부분인데 광고하는 데만 신경 쓰지 말고 위생관리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뭐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신고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처벌받겠으니까 사과 안 하겠다라는 뜻으로 오해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성실한 사과가 필요했을 것 같은데 아쉽고요. 다만 직접 방문해서 사과하겠다는 입장을 뒤늦게서야 밝혔지만 피해자가 그럴 필요 없이 위생관리에만 신경 써달라고 했다라는 것이 이게 여기로 전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활짝 핀 벚꽃과 함께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 24도까지 오르며 어제보다 4도에서 5도 정도 높은데요. 대구도 25도까지 오르며 5월 초에 해당하는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이렇게 따뜻하겠지만 해가 지고 나면 일교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겉옷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봄나들이 즐기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미세먼지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에 보이겠고 경기 북부와 전북, 부산과 울산은 밤에 일시적으로 공기질이 나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하늘 자체는 맑겠습니다. 다만 서울과 광명, 광주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대부분 20도에서 24도 안팎으로 다소 덥게도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당분간 완연한 봄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TV조선 뉴스 현장 마칩니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